집이 없어요. 집도 모르죠. 전화는 할 수있도 하죠. 그래도 전화도 안 받고 그러는데 이거 출근 안 하니까 어떻게 아픈가.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궁금하기는 궁금했는데 어떻게 뭐 길이 없는 거예요. 송희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건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얘가 또 아픈가 왜 연락이 안 되지 이러고 있다가 할아버지 됐으니까 집에 이제 갔는데 집도 뭐 도둑이 와갖고 막 이렇게 물건 훔친 그런 흔적도 없고요. 일상생활 그대로였어요. 엄마도 연락이 안 되고 느낌이 이상하니까 한번 경찰에 한번 신고해보라고. 한 번도 일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출근하던 송희 씨의 이상한 결근. 그런 그녀가 발견된 곳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뚝 아래에서 발견된 수상한 마대장. 그 안에서 출근을 하지 않던 송희 씨가 사라진 지 열흘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곳은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바닷가 바로 경찰서 앞이었습니다. 흰색 붙어있는 딱 저 지점입니다. 저 지점에서 여기 돌뿌리에 살짝 벽타가 올라와 있었죠. 사체를 발견한 건 인근에서 화단 정비를 하던 한 공공 근로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돼서 일을 하시던 그 성인 남성이 이제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일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 뚝길에 핀 꽃을 따고 있던 남자의 눈에 이상한 마대자루 하나가 포착이 된 겁니다. 만들레로 캐묻을 걸어가는데 이상한 자루에 하나 딱 물에 딱 뜨거에 딱 잠겨 있더라고. 그래 유심히 가면서 지금 뭐지 싶어 유심히 보기 발목이다. 그래야 이제 바로 그 경찰서니까 바로 신고를 했지. 2겹의 마대자루와 6겹의 검은색 비닐봉투로 쌓여있던 시신은 손과 발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저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혹시나 제 동생 아니고 다른 사람을 착각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 줄 알아가지고 다른 거는 이제 많이 혜승이 돼가지고 이게 알아볼 수는 없지만 지문은 정확하게 살아있어갖고 지문으로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도 맞다고. 근데 너무 이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애 아빠도 끝까지 참을 못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송희 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다방에는 손님들 대신 형사들이 더 많이 드나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살인범에 대한 윤곽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나서 와갖고 모여가고 가고 그래갖고 한 거의 몇 달 동안 우리 집에 안 수사본을 해가지고 아니 그 경찰들도 막 우리 다방에 살다시피 했거든. 얘를 아는 아가씨를 아는 조합원은 전부 찾으라고 한동안 전화 동안을 내는 손님도 잘 모르고 다 만나고 아이고 살벌했어요 형사들. 갑자기 사라진 동생 성희 씨는 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걸까? 내 동생을 왜 그렇게 끔찍하게 그렇게 했는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 동생을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시신을 그렇게 했는지 왜 그런지 묻고 싶어요. 진짜 하늘이 안 무섭지도 않는지. 마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듯 당시 마대자루 속 동생의 시신이 멈춘 곳은 바로 한 경찰서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 그녀의 억울함에 답한 곳이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계 소속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입니다. 이들 앞에 주어진 미제사건 중 처음으로 풀어야 할 의문의 죽음이 바로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사건만큼은 빠른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형사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26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유일하게 범인의 인상착의가 담겨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개 수배하기로 결정을 해서 우선 SNS부터 올리자 라고 결정을 된 그런 사건이 최초 이 다방 사건입니다. 굳은 믿음의 이유는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조금씩 그려온 얼굴. 놀랍게도 형사들은 살인사건 용의자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억울하게 살해된 피해자 성희 씨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부산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에게 주어진 미제사건은 모두 26건입니다. 그중에서 다방여종업원 살인사건은 유일하게 용의자의 얼굴이 남아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화면성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이 남자를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도 이 얼굴에 주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시 CCTV 화질이 안 좋아 남자의 얼굴이 좀 흐릿하게 보이긴 하지만 여러 차례 보정 작업을 거쳐서 나온 얼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방여종업원 살인사건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얼굴 때문입니다. 용의자의 얼굴은 알지만 그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 사건과 정확히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형사들은 왜 이 남자의 얼굴을 찾게 된 걸까요? 먼저 송희 씨가 사라졌다는 2002년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2년 5월 21일 그날도 밤늦게 일을 마친 송희 씨는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먼저 다방을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10시쯤 퇴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맨 마무리를 문 잠가놓고 우리가 마지막에 퇴근을 하니까 애들 다 보내놓고 인사하고 나갔다가 다시 5분 뒤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왜 들어왔냐, 다시 왜 니 퇴근한다고 안 했느냐 이러니까 네 종이접기를 안 가져갔다. 다른 점이 있다면 평소 종이접기를 즐겨하던 송희 씨가 깜빡 놔두고 간 종이꽃을 가지러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사소한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퇴근을 한 그녀가 다방을 나선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평소 송희 씨와 자주 통화를 하던 엄마와 언니도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딸한테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 전화 통화가 안 된다. 그게 며칠 전에 했는데 또 한 번 또 하니까 안 받는다. 그리고 전화를 계속하면 부재중 전화가 뜨잖아요. 그럼 전화하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언니가 찾아간 송희 씨의 아파트에는 별 다른 흔적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빈집만 돌아오지 않는 집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다음 날 송희 씨가 마대자루 안에 쌓인 채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당시 속옷만 걸치고 있던 시신은 그녀가 사망하기 전 심상치 않은 일을 당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체가 부패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다른 사람이 시체를 유기했다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고 다발성 자창이 있고 뭐 청테이프로 묶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타살인 걸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배와 가슴에 수차례 찔린 흔적이 시신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로 가슴 가운데, 가슴의 좌측, 가슴의 위쪽, 아래쪽, 가슴 좌측에 지금 집중적으로 있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 심장에 있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찔렀다는 뜻입니다. 잔인하고 끔찍한 상처들이었습니다. 또 배로 들어간 데는 뭐 간이나 배 안에 여러 가지 장기를 다 관통하고 있고 깊은 자창의 제일 깊은 쪽은 깊이가 한 14cm 정도 됐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후 시신으로 발견된 송희 씨. 그녀가 왜 이런 참혹한 죽음으로 돌아와야 했을까? 혹시 발견된 시신에 범인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 단지 증거라 하는 거는 여기 마대자루, 현장에서는 마대자루하고 검정 비닐, 그 다음에 청테이프 이 정도였는데 그 증거물도 전부 다 바닷물에 잠겨가지고 우리가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내용물이 안 나왔어요. 시신이 발견된 날은 실종되고 꼭 열을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살해당한 시점은 언제일까? 이 피해자가 발견된 시기일 경우에는 4에서 6일 정도 지나면 이 정도 심하게 부패가 되고 얼굴이 커지고요. 또한 특징적인 건 현장 사진에서 보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지났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종합해 보면 최소한 일주일은 지났다. 이제 겨우 22살의 평범한 아가씨였던 송희 씨는 다방에서 일하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언니와 함께 섬유 공장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장녀 같은 막내 동생. 그러니까는 생활력 강하고요. 저는 이제 결혼한다 그만뒀고 동생은 이제 다른 일 또 해본다고 여기서 이제 기숙생활 하니까는 다른 데 가서 다른 알바도 해보고 다른 사람 만나보고 사회 경험 이제 쌓는다고 그러면서 나왔어요 동생도요. 공장을 그만둔 후 커피숍에서 잠시 시간제 근무를 한 송이 씨. 좀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다방으로 옮긴 지 겨우 5달 만에 일어난 잠극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당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고요. 표정이나 말투랑 항상 똑같았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누가 이제 엄마 언니야 저 사람이 나를 조금 그렇게 한다 이러면 의심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여지가 전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다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손님들한테 원하는 살만한 전혀 그쪽 그런 방법은 전혀 어디 뭐 남한테 뭐 어떻게 뭐 해꾸진 짓이나 뭐 좀 원한 살 같은 거 이런 것도 할 예가 아니에요. 너무 착했어요. 우리가 신임을 할 정도의 착한 그 기억밖에 안 남아요. 수사 초기 잔인한 범행 수법 때문에 범행 동기는 원한에 의한 살인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고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손님들이 많이 드나드는 다방에서 일했던 만큼 형사들의 눈은 손님들은 물론 다방 동료에까지 집중됐습니다. 종업원들도 다 조사받고 했었던 거예요? 다방을 불러서 보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집에 놨어야 왔겠지. 가면 놔뒀겠는 게. 우리 손님들 왔다 갔다 하면 직장까지 찾아가서 손님 신상품을 다 알았으니 얼마나 사버렸겠습니까. 그런데 송이 씨가 실종되던 날 퇴근한 그녀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후배가 자기 집에 기가하는 집에 이게 물건을 좀 맡겨놨어요. 실제 그 옷가지를 맡겨놨다가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합니다. 5월 21일 아침 다방에서 같이 일을 한 적 있는 후배 미선 씨가 하루 동안 짐을 맡기기 위해 출근 전인 송이 씨의 아파트를 방문했었고 그날 밤 짐을 찾으러 가기 위해 송이 씨와 다시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둘은 무슨 얘기를 나눈 걸까? 송이 씨 죽음의 미스터리를 풀만한 어떤 단서를 듣지 않았을까? 언니한테 잠깐 짐 좀 맡겨놓는다 이렇게 해갖고 친구가 이제 대학교 축제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내 친구 전주에 축제 보러 간다고 해갖고 이제 짐 맡겨놓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이제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한번 통화했어요 그날.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서면이라고 하네요. 시끄러웠어요. 퇴근을 하는 송이 씨는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번화가인 서면에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바뀐 것 같았어요. 네, 시끄러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언니 집에 가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전화하니까 그냥 그 집으로 전화가 후배와 통화를 한 건 밤 11시. 그것이 송이 씨와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대체 그녀는 왜 서면을 찾았던 걸까? 지금 서면이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통화 내 음에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 그게 딱 그칩니다. 뭐 누구하고 만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전혀인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사라졌죠. 그 마지막 통화는 그럼 기지국이 어디쯤 나와요? 어디 그 기지국은 확인이 안 됩니다. 통화를 해도 확인 안 되는 기지국이 더 모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후배 미선 씨는 그날 아침 송이 씨가 어디를 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이제 그 오빠야 그 다음날 나를 오빠야 저기 간다고. 근데 저도 그 개업식 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이 아마 그때 개업식 사무실이 사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가면서 사무.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들은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그 동료하고 업주한테 그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 들었대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로 약속을 하는 거로 자기들은 들었다. 그 남자는 다방에서 일명 대박 사장으로 통한다는 손님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송이 씨에게 유독 살가웠고 그녀 또한 그를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그저 손님과 종업원으로 친밀한 사이였지만
송희 씨는 동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서 좀 그런 마음에 아팠다는 그런 거 가족을 한 번씩 하시는 얘기를 하고 나한테 씨가 그분을 좋아했었어요?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항상 뭐 고민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송희 씨가 실종되던 날은 바로 건축자재 납품일을 하던 대박 사장이 사무실을 이전하며 개업식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송희 씨가 갔다는 서면과 개업식이 있었다는 서면, 이 둘의 교집합 때문에 대박 사장 김 씨는 용의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진술인과 최송이는 깊은 관계라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혼자서 저를 많이 좋아한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커피 배달을 오거나 하면 참 성격도 밝고 해서 잘해준 것이지 최송이를 진짜 사랑했다거나 서로 비밀스럽게 만나고 하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5월 21일에는 최송이를 만나지 않았나요? 아마 제가 오전에 통화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 제가 사무실을 개업하는 날이라 고사도 지내고 한다고 제가 바쁘다고 했을 겁니다. 그날 진술인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최송이가 나가더란 말을 하던데 사실이 아닙니까? 그날 저녁에는 통화한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습니다. 김 씨는 개업식을 마치고 직원들과 함께 7시쯤 퇴근을 했고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해 평소 애청하는 드라마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송희 씨가 퇴근한 이후에는 사실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형사들의 수사는 다시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했던 분들의 이야기는 집에 들어가는 CCTV까지 확인이 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나오는 흔적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입출입 관계 CCTV를 다 확인을 했다니까. 대박사장 김 씨가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자 이번엔 또 다른 손님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남자는 다방의 단골 손님으로 제비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강 씨였습니다. 피해자하고 그 전날, 그날 사실 점심을 같이 먹은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로는 그때 점심을 먹고 자기는 서면으로 나와서 영화를 보고 영화 본 후에 이제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했다, 그런 진술을 했는데 우리가 통화 내역에서 쭉 위치 수사까지 확인을 하니까 그 부분이 전부 다 거짓이었어요. 실종 당일 낮 송희 씨와 같이 점심 식사를 한 건 인정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 자꾸 말을 바꿨다는 강 씨. 몹시 수상한 진술이었다고 합니다. 5월 21일 날은 집에서 생활정보지를 보고 사람 모집하는 데 전화를 하였습니다. 밖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전화를 하였으며 24일 날까지 집에 있었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진술인의 통화 내역서를 보면 괴법동, 부전동 등에서 전화를 통화한 것이 확인되는데 왜 집에만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나요? (5월 21일) 진술인의 행적을 한 번 더 말하세요. 강 씨는 송희 씨와 다방 인근에서 점심을 먹은 이후 혼자 영화를 보고 술을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후쯤에 다방에 가서 차를 마시고 서면에 있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니까 저녁 5시가 넘었습니다. 술집에 들어가 저 혼자 소주 2병을 먹었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진술이 바뀌는 강 씨에게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려 했지만 그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당시 단골 손님이었던 강 씨는 송희 씨가 실종된 날의 행적에 대해 무엇을 숨기려고 한 걸까? 수사는 그때 그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5월 21일의 행적에 대해 진술이 계속 달라진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소 침착하게 14년 전을 기억하는 강 씨. 그날 저녁에 엄마 살에 당했지야. 야구 만나고 올라가라 간다 이래놓고 그날 밤이지. 며칠 있으니까 지금 강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을 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일단 조사를 받았지. 그렇게 지나지 않았어요. 그건 오빠 동생하는 사이 뭐 이래가지고 그냥 이제 뭐 저거 잠깐만 바꾸고 잠깐 일하고 이래서. 씨가 일하는 시간 말고 퇴근하고 나서나? 아니, 퇴근은 안 만나죠.
계속 얘기가 달라졌다고 얘기가 들리던데. 뭐 얘기 나더라고. 물어봐도 뭐 물어봤는데 그거는 몰라요. 지금 뭐 이틀 지나도 그냥 깜빡깜빡하고 이랍니다. 그렇다면 왜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거부했던 걸까? 옛날에는 그때는 왜 안 받는다고 하셨었어요? 아니 뭐 몸 안 좋고 이러다 야 뭐 아니 술도 들깨고 이래가지고 빨리 그런데 시신이 발견되고 수사가 시작된 지 며칠 지났을 무렵 피해자 송희 씨의 은행 계좌를 조사하던 경찰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은행 CCTV가 마침 그 사람 수사를 진행하고 일할 때 은행 CCTV에서 피해자 그 통장으로 돈을 인출하는 장면 CCTV 자료가 확보가 되었어요. 송희 씨가 실종된 다음 날인 22일 한 남자가 은행 CCTV에 포착된 겁니다. 같은 경우는 진술에서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1차 진술밖에 없고 그래서 좀 조사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사람의 인상착의하고 우리가 용의자로 뒀던 하고는 완전히 인상착의가 달랐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도 더 이상 또 수사가 진행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종됐던 그녀의 통장에서 돈을 빼간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 걸까? 그러니까 송희 씨가 마지막으로 확인이 된 거는 2002년 5월 21일 퇴근 후 후배와 마지막 통화를 한 밤 11시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날인 22일 한 낯선 남자가 은행을 찾아 송희 씨의 통장에 있는 현금 300여만 원을 인출해 간 겁니다. 송희 씨 실종 다음 날 은행 CCTV에 포착된 의문의 남자와 당시 수사를 받던 용의자들은 얼굴 모습도 다르고 이들 사이의 관계도 뚜렷하지 않아 용의선상에서 대부분 배제가 됐다고 합니다. 대신 경찰은 CCTV 속 이 남자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그를 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14년 전 당시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모자 사이로 얼핏 보이는 그의 얼굴. 경찰은 먼저 남자가 쓰고 있는 이 모자에 주목을 했습니다. 붉은색 뉴욕 양키즈 모자는 당시로부터 2년 전 야구팀이 우승을 했을 때 유행하던 것이어서 그를 특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수만 개가 팔린 모조품으로 밝혀져 수사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됐다고 합니다. 끔찍하게 살해돼 바다에 유기된 채 발견된 송희 씨. 저 빨간색 뉴욕 양키즈 모자를 쓴 남자는 송희 씨 살인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CCTV 화면에 분명하게 남은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마대자루 안에 담겨있던 송희 씨의 사체는 흉기에 의해 찔리고 배인 상처가 무려 30곳이 넘었습니다. 때문에 수사 초기 방향은 원한에 의한 살해 가능성 쪽으로 집중이 된 겁니다. 팔 다리에도 다수 있는데 이게 불규칙하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는 아직 이때는 제압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가슴 흉복부 전면에 다발성 자창이 있는 거는 이게 비교적 제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생겼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손바닥이나 뭐 윗팔, 아랫팔, 그러니까 굳이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는 뭐 가슴이나 흉복부는 이해가 되는데요. 팔은 일부러 찌르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이것은 방어원이라고 판단할 것은 4-5군데 이상 있었습니다. 이분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빼간 남자의 얼굴이 나타나면서 상처는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한 고문의 흔적으로 무게가 실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송희 씨의 통장 속 돈을 노린 금품이 목적인 살인 걸까? 22, 한창 꾸미기 좋아하는 나이지만 송희 씨는 무엇보다 돈을 모으는 것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알뜰하고 검소한 송희 씨였습니다. 그게 가가 얼룩하면 하나도 안 쓰고 따박따박 모이는 것 같아. 아침, 점심, 저녁 다 주게 되면 먹으니까 옷 안 사입으면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돈 100만 원씩은 꼬박꼬박
아무튼 예금을 시킨 것 같아요. 저축하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나도 항상 같이 그랬거든요. 적금 들고 그랬으니까. 왜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했는지 송희 씨는 언젠가 그 이유를 알려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명품 티 하나고 명품 가방 하나고 메이크 옷 하나 없었어요. 이게 그만큼 검소하게 한 거야. 그냥 진짜 장에 가서 샀은 옷을 입은 거야. 그렇게 비싼 옷 없고 돈을 그렇게 차게 모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왜 모으려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가고 싶다는 거라 학교를 가고 저는 인류 요리사가 되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새로 구입한 요리책들과 조리기구를 신나게 자랑했다는 송희 씨. 그녀가 살해되기 겨우 몇 달 전 일이었습니다. 요리학원을 제가 먼저 가긴 하더라고요. 그 책도 또 뭐 서양 요리 세트 쫙 사놓고 또 뭐 한식 요리 세트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그렇게 꿈을 키워가던 송희 씨가 또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열심히 저축을 하던 통장들을 꼭 가방에 지니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녀 주변에 이 사실을 아는 이들이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소지품에, 그러니까 가방에 자기가 가입해가 있던 통장 전체와 기준품을 엮고 다녔어요. 일반 통장, 그 다음에 도장, 신분증, 그 다음에 일반 자기가 차고 다니던 기금속을 그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도 수시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저축을 좀 많이 한다 라는 말을 수시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송희 씨가 통장을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걸까? 그런데 경찰은 용의자가 돈을 인출해간 과정이 어딘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카드를 가지고 거기에서 여기 두 번을 이어봅니다. 한번 이었다가 비밀번호가 틀리는지 다시 나가고 다시 한 1분 정도 뒤에 다시 들어가지고 또 다시 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나갑니다. 용의자는 송희 씨에게 끝내 비밀번호를 얻어내지 못했던 걸까? 그렇다면 혹시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지고 있던 용의자가 신분증 등에 적힌 정보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한 건 아니었을까? 당시에 돈 찾을 때 비밀번호가 어떻게 됐었나요? 뭐 연관이 있었나요? 당시에 무슨 생일이나 전화번호 그런 건 아니고 별도 자기가 비밀번호가 있었어요. 그게 자기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번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결국 돈을 찾는 데 성공합니다. 세 번째 이어가지고 엮고 그걸 가지고 창고로 갑니다. 창고로 가서 전표를 작성해가지고 창고에서 현금 296만 원을 인출합니다. 아, 창고에서 인출? 네, 창고에서 인출했고. 그럼 비밀번호 그때 제대로 적었나요? 그렇죠. 비밀번호가 그대로 적혀가 있죠. 그러니까 현금 인출기에서 두 번에 걸쳐 틀린 비밀번호를 누른 용의자가 잠시 밖으로 나갔다 오더니 세 번째는 창구로 직접 가서 정확한 비밀번호를 적고 돈을 인출해 간 겁니다. 당시에는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주고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출금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맞았으니 은행 직원도 크게 의심하지 않고 돈을 내줬을 겁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후 바로 남자가 비밀번호를 적어낸 전표를 수거했지만 지문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의 인출이 이상한 건 또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가 일했던 다방입니다. 그대로 있어야지. 다음 날에 피해자의 통장에서 통장을 이용해 예금 통장 거기서 이제 CCTV에 나와 있는 은행 CCTV에 잡힌 남자가 모자 쓴 남자가 이제 현금을 인출해 갑니다. 예, 그 은행이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붙어 있어요. 빨간 모자를 쓴 남자 용의자가 돈을 찾은 곳이 송희 씨가 일하는 다방에서 20-30m밖에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한 은행인 겁니다. 송희 씨의 마지막 위치로 파악된 곳은 서면. 그런데 용의자는 다방 바로 옆에 은행을 이용한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빨간 모자를 쓴 남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벽에 막혔을 무렵 다시 한번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인출하고 약 20일이 지나서 북구에 있는 똑같은 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자 용의자 2명이 이제 피해자 적금을 계약해가지고 500만 원 인출을 합니다. 500만 원.
경찰은 송희 씨의 시신이 발견된 후 1차 인출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시작한 지 12일 후 누군가 송희 씨의 돈을 또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위험한 고객은 CCTV에 얼굴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출은 빨간 모자를 쓴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의문의 여성이 송희 씨의 또 다른 통장에서 유유히 적금 500만 원을 해약해 인출합니다. 게다가 같이 온 여성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2명이나 더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본인 이 돌아가신 분하고 찾으러 온 사람하고 얼굴이 비슷했다. 비슷해요.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그 창고 아가씨가 돈을 인출을 해줍니다. 적금을 깨가지고. 그래서 그때 인출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자들도 처음엔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500만 원을 찾아갈 수 있었던 걸까? 창구의 직원이 이제 확인하니까 비밀번호 틀렸다. 이제 하니까 이제 자기들도 당황이 되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주민등록까지 제시하면서 내가 낸데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창구 직원이 그 주민등록증 도장까지 다 확인이 되니까 이제 그 비밀번호를 바꾸는 작업을 아마 진행시켜 준 것 같아요. 전표에 적어낸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하자 여자들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하며 뻔뻔하게도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든 겁니다. 주소란에는 송희 씨의 신분증에 있는 주소도 베껴 적었습니다. 여자들이 돈을 찾은 은행은 이번에는 다방 근처가 아니라 차로 20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혹시 이 여자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당시 은행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찾아 이들을 기억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거는 좀 알고 계세요? 네네. 여기서 그걸 활동하시더라고요. 비밀 인출하신다고. 저 가지고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사건을 기억하고 있던 당시 직원은 놀라운 얘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혹시 그때 이 두 분 보셨나요? 이분은 이제 앉아있었고 이분이 창고에서 있는데 남자분들도 왔는데. 아 그래요? 남자도 서 있어요 같이? 3명 왔지 3명. 3명이요? 같이 들어갔어. 사람이 그냥 뭐 특별한 건 안 하고 그냥 가족들처럼 왔다가 돈 찾는 사람처럼 창고 중에 서 있었는데 CCTV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다방 근처 은행에서 송희 씨 돈을 빼간 빨간 모자를 쓴 남자 용의자와 무척 닮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살인사건의 공범들인 걸까? 동네 많이 자주 오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건 알죠. 이런 거 나오면 이 세 사람의 신원을 알아야 살인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겁니다. 혹시 이 용의자들이 송희 씨가 일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왔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 그 남자를 봤어도 난 도저히 모르겠더라. 모자를 너무 눌러 쓰고 있어갖고 혹시 안 보이고 조사 받으면서 보니까 아줌마들 좀 드물은 아줌마들 둘이 찍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를 확인했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송희 씨의 지인과 주변인들 중에서는 세 용의자들을 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 부산 곳곳에 뿌렸다고 합니다. 비교적 얼굴이 자세히 보이기 때문에 검거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소지가 이러면 쌓이는데 뭐. 상산에 수사반장이 수사본부라니까 수사본부. 사상, 국토, 바닥에 전부 다 이게 다 뿌려있을 겁니다. 아, 그렇지. 영어 다 그렇지 않네. 누구 눈에 띄었을 텐데 그게 아니네. 14년간이나 그들의 숨바꼭질이 계속될 줄은 몰랐던 겁니다. CCTV에 찍힌 여자들의 사진을 보면 그들은 마치 은행을 찾은 평범한 손님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이들이 죽음의 비밀번호를 만들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대범하게도 수사가 시작된 지 12일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세 용의자들은 시신이 발견되고 수사가 시작된 걸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그때까지도 자신들은 의심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유를 부린 걸까요? 어느 쪽이든 그들은 억울하게 살해된 22살 송희 씨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누군가 살인을 저지르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무척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강도 살인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대부분의 강도 범행은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기중품이나 현금을 빼앗기 마련인데 이 용의자들은 굳이 비밀번호가 필요한 통장 속에 돈을 빼내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살해한 시신을 검은 봉지와 마대자루를 이용해 꽁꽁 싸매고 바다에 유기하는 치밀함도 보입니다만 버젓이 CCTV에는 얼굴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엇보다 미스터리한 건 용의자가 한 명도 아닌 3명이나 얼굴을 남겼는데 사건 이후 이들 중 한 명이라도 봤거나 알고 있다는 믿을 만한 제보자가 14년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얼굴 말고 새 용의자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단서는 더 이상 없는 걸까요? 그들의 수상한 행동을 조합해 보면은 용의자들의 정체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송이 씨의 억울한 죽음은 강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현재 이 지형으로 볼 때는 그 바다에서 그렇게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요. 낙동강 전체로 볼 때는 여기 완전히 하구 쪽이거든요. 물 흐름이 폭을 쌓아버리면 막아놨을 때 물 흐름이 굉장히 이제 더디어지죠. 조류가 빠르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 근처에서 이었을 가능성이. 범인들은 자신들이 버린 시신이 곧 넓은 바다로 흘러가 아무도 찾지 못하기를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다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정확히 경찰서 뒤편에 떠올라 멈췄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보낸 마지막 구조 요청일까? 용의자들의 얼굴과 함께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CCTV에 담긴 그들의 행동일 겁니다. DNA나 지문 같은 증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먼저 남자 용의자의 수상한 인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돈에 대한 어떤 집착이 굉장히 나름대로 강하고,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이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제대로 안 가르쳐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잘못 가르쳐준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피의자 갑이 이제 은행에 온 것이거든요. 1차 인출 당시 현금 인출기에서 남자는 2번에 걸쳐 틀린 비밀번호를 눌렀고 3분 후에는 정확한 비밀번호를 들고 와 창구에서 돈을 찾아갔습니다. 전화 사용했다는 거예요. 전화 사용했고 그 전화 사용하는 그 1분 동안에 그 사람 입에서 진짜 비밀번호가 나올 정도의 같았으면 엄청난 고통을 갖다가 단시간 내에 가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여자가 얘기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ATM 다시 했을 때 만약에 이것도 거짓말이면 신뢰를 못한 거죠. 그래서 출금 창구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간까지는 이 피해자가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돈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라면 당연히 피해자가 생전에 이야기한 비밀번호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을 한다면 그럼 당연히 본인들의 목적이었던 돈은 본인들이 이제 갖지 못하고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해당 인출기는 3회 이상 비밀번호가 틀리면 거래가 정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비밀번호를 틀리더라도 기회가 남아있는 창구를 이용했을 겁니다. 적어도 1차 인출을 성공할 때까지는 피해자가 살아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경찰은 인근 기지국에서 이뤄진 통화 기록 수천 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왜 여기에서 이 사람이 통화하게 됐는지 행적수사를 합니다. 1차적으로. 전부 다 행적수사 다 했어요. 거의 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 나름대로 자기 알리바이가 있고 다 자기들 어떤 범죄 혐의가 이제 발견이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명의가 이제 틀리시고 남자 용의자가 전화를 했을 법한 시간과 비슷한 통화 기록들을 추려 조사를 했지만 당시엔 CCTV 속 인물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사용한 휴대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수도 있고 CCTV 속 얼굴도 전부 찍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의자를 특정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들의 얼굴만큼은 비교적 오랫동안 정확히 지켜본 이가 있습니다. 용의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바로 은행 직원입니다.
여자들의 말과 행동에서 어떤 단서를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만기가 몇 개월이 남아있었어요. 6개월이나 이렇게 남아있어서 그러면은 그거는 해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했더니 해지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해지를 해야 되니까 신분증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신분증을 보고 본인이 누구냐고 본인 아니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같이 온 이렇게 뚱뚱하지 않은 분 그 사람이 본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통장의 주인이라고 하는 여자는 얼추 신분증의 사진과 머리 모양이나 얼굴이 닮아 보여 큰 의심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금은 처음에 가입하고 나서 기간이 상당 기간 지났으니까 비밀번호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몇 년이 지난 거였으니까 그 비밀번호가 자꾸 틀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비밀번호 변경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비밀번호 변경하는 서류까지 같이 받고 이상한 점은 통장 주인이라고 주장했던 여자의 행동이었습니다. 계속 이상하다고 약간은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소극적이라서 다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래도 이렇게 막 뭐 예 이렇게는 하지만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답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굳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은 있고 오히려 그럼 주도적으로 이렇게 뭐 약간 대응한 거는 좀 뚱뚱한 여자가 그러니까 뭔가 질문을 하면 그 본인이라는 사람보다 그분이 먼저 뭐 이렇게 이렇게 앞선다거나 처음에 와서 목적을 얘기할 때에도 그 사람이 먼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적금을 해약해달라고 요구할 때도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도 함께 온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진범 주범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건이 살인 사건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주변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알리는 사람을 최소화하고 싶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에 대한 욕심은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랬을 때는 최소한 그 병의 여자분은 본인이 지금 인출하려고 하는 통장의 주인이 이 피해자가 살인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을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이 인출의 역할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경찰이 부르는 호칭에 따라 용의자들을 갑을 병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정리해본다면 용의자 갑은 1차 인출 당시에는 본인이 직접 보통예금 통장에서 300만 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금을 해약할 때는 규정상 통장의 주인이 직접 가야 하기 때문에 남자는 불가능했습니다. 남자와 긴밀한 관계일 것으로 예상되는 용의자 을은 적금 통장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하기에는 송이 씨와 외모가 너무 달라 선뜻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즉 1차와 2차 인출 사이가 20일 정도가 차이가 난 것도 인출을 위해 닮은 사람을 구하는 등 공모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는 이 관계에서 살해를 주도했거나 살해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자는 용의자 갑일 거라고 분석을 합니다. 혹시 용의자 병이 거기 가서 말을 잘못한다든지 실수할까봐 거기 가서 상황을 계속적으로 이제 조정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한 것이죠. 다른 사람을 조종해서 다른 사람을 부려서 이런 범행에 가담하게 만드는 범죄 행위에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언변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 당연히 전과가 굉장히 많으면서 범죄 행위의 경력도 상당히 오래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 행적으로 확인된 곳은 서면인데 왜 1차 인출은 피해자가 일하는 다방 바로 옆 은행에서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혹시 용의자도 이 동네와 관계가 있는 인물인 걸까? 피해자의 부검 결과에서 의미심장한 결과 하나가 눈에 띕니다. 바로 알코올 농도입니다. 마신 술의 양과 술을 마시고 지난 시간 그리고 개인차에 따라 다르지만 검출된 수치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2-3시간 정도가 흘렀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분의 알코올 농도가 0.074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습에 찔린다는 거는 즉사입니다. 즉사. 그렇죠? 즉사이니까 이 즉사가 과연 언제 일어나냐인데 사망 후에 만약에 이분이 10일 전 실종되고 바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사망하기 직전에 알코올을 섭취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행적이 나와야 되겠죠.
송희 씨는 남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다방에서 혹시 손님과 같이 술을 마시고 퇴근한 건 아닐까? 우리는 매장 올리게 급급하니까 우리가 술 취하면 안 되잖아요. 혹시 씨가 퇴근했을 때 취한 상태였진 않을까 해서.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때 마지막으로 통화하실 때 서면이다라고 하셨을 때 네. 씨 목소리가 좀 술에 좀 취해 보였어요. 아니 술은 안 취했어요. 그렇다면 분명 피해자 송희 씨는 밤 11시 이후 누군가와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사건의 살해범인 걸까? 아니면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공범이었던 걸까? 결국은 피해자와 아는 사람, 그리고 피해자가 이렇게 통장이라든지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있고 이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정보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를 만나서 일부러 같이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행동을 해서 피해자의 어떤 통제라든지 저항을 낮추고, 그리고 이제 공격적, 그리고 나서 이제 피해자와 밀폐된 공간으로 당연히 이동을 했겠죠. 범인은 검정 비닐봉투와 마대자루를 이용해 시신을 4겹으로 싸고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시신을 꼼꼼히 감싸 유기하는 것은 주로 면식 관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모르는 사람에 의한 우발적인 살인이라면 이렇게까지 시신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자 용의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로 그냥 식으로 표준 맞습니다.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식으로 그때 그 뚱뚱한 사람이 먼저 말할 때 근데 뭐 진하게 사투리가 기억에 남는 거는 아니에요. 그 제 경남이나 아니면 부산? 그냥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안 들고. 당시 용의자 갑 또한 모자를 눌러쓰고 트레이닝 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가까운 동네를 나온 것처럼 일상적인 옷차림이었습니다. 피해자 다방을 중심으로 돈을 인출한 은행 2곳과 시신이 발견된 지점들 또한 대략 10km 내외에서 확인이 됩니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도 어느 정도 이 지역 지리감이 있는 자일 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합니다. 이들은 의외로 피해자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자들은 아니었던 걸까? 하지만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직접 이 사람의 근처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작용을 해서 이런 결과가 벌어졌을 있을 그 가능성이 크다. 이 사람의 주위에 있는 사람의 어떤 언행으로 인하여 이런 어떤 그 범죄 결과가 벌어지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세 용의자의 사진을 본 사람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보셨을 때는 뭐 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우리 언론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술집 많아 가지 않아요? 좀 그렇죠? 약간 머리도 그렇고 약간 포즈 같은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좀 그렇더라고요. 당시 용의자 갑을 목격한 은행 직원은 그의 팔뚝 부위에 문신을 지운 듯한 흔적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우리가 주점이라든지 고대 다방 계통, 그런 유흥업소 이런 계통에 이 사람들이 종사를 한다는 그는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수사를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특별하게 그 당시에 그 종사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 우리가 CCTV 잡힌 인상착의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용의자를 특정 못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번 사건에는 분명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저보고 뭐 돈을 물어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사건은 휴일 전날, 저희한테 오기 전날인가 그 전주에 미리 알고 있었던 건이고, 그러면은 은행은 전산에서 그걸 다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런 사건이 연루돼 있으면은 지급정지를 걸던가 뭔가 관리를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시신이 발견되고 12일 후에 제 발로 걸어온 용의자를 눈앞에서 놓쳐버린 겁니다.
31일 날 발견됐잖아요. 그리고 주변 인물 수사하고 금융관계 영장 보내고 막 그런 시기에 이제 수사 진행 들어가고 그런 시기에 또 찾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조금 더 우리가 늦게 찾았으면은 우리가 바로 또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는 그런 극이었는데 은행과의 공조만 조금 잘 됐더라면 이 사건은 14년째 미제 사건으로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출금 금지를 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의 돈을 누가 찾으러 왔을 때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이제 분명히 이 수사상에 있어서의 허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12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지나치게 길다는 거죠. 그저 종이접기와 십자수를 좋아하고 요리사가 되고 싶었던 평범한 22살 송이 씨의 꿈이 이렇게 참혹하게 꺾일 일도 없었을 겁니다. 월드컵 막 축구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저 남편하고 둘이 살 말이 저 범인도 저 박지성이 저 공찬 거 보고 뛰고 쏟고 저도 좋아하고 있을까 그 말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거기 사람들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쏠리다 보니까 근데 이거 뒤쯤 됐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 사실은 그때. 송이 씨 가족에게 2002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잔인한 해였지만 국민들을 흥분시킨 월드컵 열풍으로 나라 전체는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수많은 축구 스타들의 탄생과 함께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신화가 이뤄지는 동안 부산의 어느 조그만 다방에서 일하던 종업원 송이 씨의 죽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내 동생을 왜 그렇게 끔찍하게 그렇게 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 동생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시신을 그렇게 했는지 왜 그런지 묻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조금이라도 미안하고 죄책감 같은 건 없었는지 왜 아직까지 자수를 안 하고 이렇게 버티는 건지 진짜 하늘이 안 무섭지도 않는지. 처음 사건인데 얼굴이 다 나왔잖아요. 그냥 얼굴도 안 나왔으면 그게 진짜 너무 희미한데 어떻게 얼굴도 안 나왔는데 이게 안 된다 할까 그게 너무 많이 아팠죠. 이제 살인범을 잡아야 할 운명이 미제 사건 전담팀에 주어졌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건 아니었지만 꼭 잡아야 한다는 생각만큼은 14년 전 그때 형사들보다 더 절실합니다. 특히 이렇게 CCTV가 있고 이렇게 용의자 사진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민 목격자 제보죠. 목격자 제보해가지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옛날 사진 보니까 옛날에 그 사람입니다. 근데 옆에 있던 사람한테 또 물어보니까 그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 맞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을 갖다가 같이 그때 그 시절에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인상착의에 이런 모습이었다 라고 진술해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실현이 확보가 되면은 이제 수사에 단서가 되가 시작이 되겠죠. 경찰은 좀 더 명확하게 보정 작업을 거친 용의자들의 사진을 SNS를 통해 공개 수배를 시작했습니다. 14년 전의 물음에 사람들도 서서히 응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02년 부산에서 발생한 다방. 여기 전남 진주인데요. 여기 근처에 좀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방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한 50대 초반 정도 돼요. 방금 그 표를 보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 형님 나오고 엄청 많이 닮았어요. 지금 이 순간 실제 용의자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 당시에 다방 종사자였다. 그리고 장소가 우리가 그 사상 개법동 그 쉐버스 터미널이었다. 그리고 용의자 CCTV에 나타나 있는 이런 옷차림이라든지 기타 그 우리가 판단했던 업소계통의 사람 이런 거를 충분히 좀 참작을 해서 좀 제보를 해 주이사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의 살인사건 검거율은 96.5%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여 건의 살인사건 중 97건은 범인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뛰어난 수사력을 자랑하는 경찰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살인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경찰이 맡고 있는 살인사건 중 5년 이상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은
지금까지 256건. 이 미제 사건들의 공통점은 범인이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아 발견된 증거가 없거나 혹시 남겼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증거가 훼손된 경우입니다. 범인 검거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나 블랙박스 같은 자료가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습니다.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처럼 용의자의 얼굴이 존재하는 경우 사건 해결의 희망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살, 꿈 많던 송희 씨 800여만 원을 빼앗기 위해 30군데를 넘게 칼로 찔러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했던 잔인한 3명의 용의자들. 그들은 완전 범죄를 꿈꾸며 사체마저 바다에 유기를 했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3명의 용의자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제보밖에 없습니다. 잡힐 때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